안녕하십니까. 농업의 모든 지혜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겨우내 애지중지 키운 마늘과 양파, 이제 슬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2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고민에 빠지십니다. 바로 부직포를 대체 언제 걷어야 하나, 그리고 걷고 나서는 도대체 뭘 가장 먼저 해야 하나 하는 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년간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온 농약사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부직포를 걷고 나서 무심코 하는 한 가지 실수가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늘과 양파 수확량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왜 2월이 마늘과 양파 농사에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늘과 양파는 겨울 동안 땅속에서 긴 잠을 잡니다. 부직포는 이 식물들에게 따뜻한 이불과도 같았죠. 하지만 2월이 되면 땅의 온도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식물들도 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 전환기에 농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식물이 힘차게 자라나 튼실한 굴을 맺을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 비실거리다 결국 초라한 수확물로 남을지가 결정됩니다. 너무 일찍 이불을 걷어차면 꽃샘 추위에 얼어 죽고 너무 늦게까지 덮고 있으면 더워서 웃자라거나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2월은 식물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첫걸음을 떼는 시기이므로 우리는 산파의 마음으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올바른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부직포, 대체 언제 걷어야 할까요? 정답은 정해진 날짜는 없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2월 말쯤 혹은 3월 초쯤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날씨와 땅의 상태입니다. 부직포를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앞으로 일주일 예보를 확인했을 때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력한 한파가 없을 때입니다.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시점이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루 이틀 날이 풀렸다고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속적인 기온 상승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직포를 살짝 들춰봤을 때 땅이 완전히 녹아 질퍽거리지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푸슬푸슬한 느낌이 들 때가 좋습니다. 땅이 얼어있거나 너무 축축한 상태에서 부직포를 걷고 작업을 시작하면 뿌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내 밭의 상황과 하늘의 뜻을 함께 읽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역별로 부직포 제거 시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따뜻한 남부지방과 아직 추위가 남은 중부지방은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나 전남, 경남 같은 남부 해안 지역은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적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부직포를 덮어두면 오히려 고온으로 인한 피해나 습기로 인한 곰팡이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와 같은 중부지방 및 상한 지역은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지역들은 3월 초, 심지어는 3월 중순까지도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에 날이 좀 풀렸다고 해서 섣불리 부직포를 걷었다가는 하룻밤 사이에 애써 키운 마늘과 양파가 모두 냉해를 입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 농가분들께서는 2월 하순부터 날씨를 예의주시하시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3월 초순 이후로 계획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급함은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부직포를 걷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날에 작업을 해야 할까요? 이건 역시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맑고 화창한 날, 햇볕이 쨍쨍할 때 일하기 좋다고 생각하며 부직포를 걷습니다. 하지만 이는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겨우내 따뜻하고 습한 온실 같은 부직포 안에서 보호받던 여린 잎들이 갑자기 강한 햇볕과 건조한 바람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 치면 한겨울에 갑자기 옷을 벗고 찬 바람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잎이 타거나 급격한 수분 증발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따라서 부직포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날은 구름이 끼어 햇볕이 강하지 않고 바람이 잔잔한 날입니다. 이런 날 오전에 작업을 해주면 식물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맑은 날 작업을 해야 한다면 비교적 해가 약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작업을 진행하여 식물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직포를 걷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료를 줘야 할까요? 물을 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밭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청진기로 상태를 살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직포를 걷어낸 직후의 밭은 지난 겨울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먼저 밭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며 마늘과 양파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 동안 얼어 죽거나 병들어 말라버린 개체는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싹의 색깔과 굵기를 통해 전반적인 생육 상태를 가늠해야 합니다. 잎이 끝이 노랗게 마른 곳이 많다면 영양 부족이나 냉해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잡초의 발생 여부입니다. 부직포 아래에서도 광대나물, 냉이 같은 월동 잡초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양분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진단 과정이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비료부터 뿌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밭 상태 진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잡초일 겁니다. 부직포를 걷어낸 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초기 잡초 방제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마늘과 양파는 뿌리를 힘껏 뻗어 양분을 흡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잡초가 함께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가 애써주는 비료와 수분을 모조리 빼앗아 먹는 무서운 경쟁자가 됩니다. 특히 초기 생육기에 양분 경쟁에서 밀리면 이는 후반기 구가 커지는데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밭에 잡초가 많지 않다면 홈이나 손으로 직접 뽑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물에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 제초제 비용도 아낄 수 있죠. 하지만 면적이 넓거나 잡초가 이미 많이 퍼져 있다면 선택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마늘, 양패 등록된 안전한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제초제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약해를 입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잡초는 어릴 때 잡아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의 작은 수고가 나중에 큰 수확으로 돌아옵니다. 잡초를 정리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토양의 상태입니다. 특히 겨우내 부직포에 덮여있던 땅은 비와 눈으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흙을 경반층이 형성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면 양분과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게 되죠. 둘째, 물 빠짐이 나빠져 과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뭄 때는 물이 깊이 스며들지 못해 건조 피해를 유발합니다. 셋째, 토양 내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뿌리의 호흡을 방해하고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부직포를 걷어낸 후에는 밭의 고랑을 중심으로 가볍게 긁어주거나 쪼아주어 굳은 흙을 부드럽게 깨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경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토양의 통기성과 투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마늘과 양파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비료를 주기 전에 반드시 땅부터 숨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첫 번째 웃거름을 줄 차례입니다. 웃거름은 추가로 주는 비료를 의미하는데 이 첫 번째 웃거름이 마늘과 양파의 초기 생육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직포를 걷고 나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중경 작업까지 마친 후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시점인 걷어낸 후 5일에서 7일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부직포를 막 걷어낸 식물은 환경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인데 이때 바로 비료를 주면 오히려 뿌리에 부담을 주어 흡수를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뿌리가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양분을 공급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료는 비 오기 전날이나 비 예보가 있을 때 맞춰서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가 와서 비료를 자연스럽게 녹여주면 양분이 뿌리 깊숙이까지 골고루 전달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 소식이 없다면 비료를 준 후에 가볍게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웃거름으로는 어떤 비료를 주어야 할까요? 이 시기 마늘과 양팩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질소 N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이과 줄기를 무성하게 만드는, 즉 몸집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 잎과 줄기가 튼튼하고 풍성하게 자라야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얻은 영양분을 나중에 뿌리로 보내 튼실한 마늘과 양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웃거름은 질소 함량이 높은 비료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소 비료입니다. 하지만 요소 비료는 질소만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인산 P과 칼리 K, 성분이 함께 포함된 NK, NK, 복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NK 비료 중에서도 질소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1-0-14와 같이 질소 성분이 20% 이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죠. 비료포대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료를 선택했다면 얼마나 줘야 할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비료는 너무 많이 줘도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됩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질소 과잉으로 인해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부는 화려하지만 정작 중요한 지하부의 군은 부실해지고 조직이 연약해져 병해충에도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주면 초기 생육이 부진하여 전체적인 수확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100평, 약 330제곱미터, 당 NK 복합비료 기준으로 약 10에서 15kg 정도를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요소 비료의 경우 성분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7에서 8kg 정도로 양을 줄여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토양 검정을 받아서 내 밭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식이량을 처방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표준 식이량을 기준으로 하되 마늘과 양파의 자람세를 보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잎이 색이 너무 연하고 성장이 더디다면 조금 더 주고, 잎이 너무 짙은 녹색을 띠며 과하게 자란다면 다음번 식이량을 줄이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비료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비료를 식물체 바로 위, 즉 마늘과 양파의 잎이나 줄기 위에 그대로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료 알갱이가 잎 사이에 끼거나 맺힌 이슬의 녹아잎을 태우는 비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소 비료는 농도가 높아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비료는 반드시 식물과 식물 사이에 고랑에 뿌려주어야 합니다. 고랑에 골고루 흩어지도록 뿌려주면 비나 물에 의해 자연스럽게 녹아 흙 속으로 스며들면서 뿌리에 안전하게 흡수됩니다. 만약 밭이 넓어서 일일이 고랑에 뿌리기 어렵다면 비료 살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한 식물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포해야 합니다. 비료를 준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흙을 긁어 비료를 덮어주거나 물을 뿌려주면 가스 피해를 예방하고 비료의 유실을 막아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질소, 인산, 칼리라는 식물의 3대 필수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식물도 미량 원소가 결핍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영양소가 바로 황S과 칼슘C, A, 그리고 붕소비입니다. 황은 마늘과 양파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을 내는 성분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황이 부족하면 맛과 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구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충분해야 저장성이 좋아지고 각종 무름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붕소는 세포 분열을 돕고 영양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구가 정상적으로 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미량 원소들은 일반 복합비료에 소량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차 웃거름을 줄 때 황상알이나 유황이 함유된 비료를 함께 사용하거나 칼슘과 붕소가 포함된 영양제를 연면시비, 즉 잎에 직접 뿌려주는 방식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관리가 바로 고품질 마늘과 양파를 생산하는 전문가의 비법입니다. 부직포를 걷어낸 후 밭이 건조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물을 듬뿍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주기의 기본 원칙은 땅속까지 확인하고 준다입니다. 겉흙이 말라 보인다고 해서 땅속까지 마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겨우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땅은 의외로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섣불리 물을 많이 주면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썩기 시작하는 습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당연히 병원균의 침입도 쉬워집니다. 물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밭에 흙을 10cm 깊이까지 파보고 손으로 흙을 쥐었다 폈을 때 가볍게 뭉쳐지는 정도의 수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흙이 푸석푸석하게 부서진다면 그때가 바로 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을 줄 때는 한 번에 흠뻑, 고랑에 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찔끔찔끔 자주 주면 물이 뿌리 깊숙이 도달하지 못하고 겉흙만 적셔 오히려 잡초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은 마늘과 양팩에만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각종 병원균과 해충들도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부직포를 걷어낸 직후는 식물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병해충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시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잿빛 곰팡이병과 노균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 그리고 고자리파리와 뿌리응개 같은 토양 해충입니다. 잿빛 곰팡이병이나 노균병은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하얀 곰팡이가 피는 증상을 보입니다. 고자리파리 애벌레는 뿌리를 갉아먹어 식물 전체를 시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부직포를 걷고 밭을 관찰할 때 이러한 병해충의 초기 증상이 보이는지 예리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관련 병해충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예방 차원에서라도 등록된 살균제와 살충제를 미리 살포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제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병이 퍼진 후에 약을 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수 관리입니다. 특히 논을 밭으로 바꿔 마늘이나 양파를 심은 경우 배수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과습에 매우 취약한 작물입니다.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썩어버리게 됩니다. 2월 말에서 3월로 넘어가면서 봄비가 자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밭 전체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직포를 걷어낸 후 밭의 가장자리를 따라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깊게 정비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삽이나 관리기를 이용해 막혀있는 곳은 뚫어주고 낮은 곳은 더 깊게 파서 폭우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밭이 경사지지 않고 평평하다면 더욱 신경 써서 배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작업이 봄철 잦은 비로부터 내 소중한 작물을 지켜주는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부직포를 걷어낸 후 마늘과 양파잎의 상태를 보면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잎이 끝마름 현상입니다. 잎 끝이 노랗거나 하얗게 타들어 가듯 마르는 증상이죠. 이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 칼슘이나 칼륨 같은 특정 영양소의 결핍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벽이 약해져 끝부분부터 조직이 괴사하기 쉽습니다. 둘째, 가스 피해일 수 있습니다. 미숙 퇴비를 사용했거나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토양에서 가스가 발생하면 뿌리가 손상되고 그 영향이 잎이 끝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급격한 온도 변화나 건조로 인한 생리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부직포를 너무 이른 시기에 걷어찬 바람을 맞았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잎이 끝마름 증상이 보인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영양 결핍이 의심된다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연면 시비하고 토양 문제라면 물을 충분히 주어 가스를 희석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잎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간혹 부직포를 걷었는데 마늘이나 양파가 너무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심을 때 강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거나 씨마늘 하나에서 여러 개의 싹이 올라오는 벌마늘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햇볕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아 웃자라기 쉽습니다. 통풍이 불량하면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성 병이 발생할 확률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 뿌리끼리 양분과 수분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하므로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자잘한 결과물만 얻게 됩니다. 따라서 부직포 제거 후 너무 촘촘하게 자라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솎아주기를 해야 합니다. 가장 부실해 보이는 개체를 뽑아내어 적정 강역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남은 개체들이 더 튼튼하고 굵게 자랄 수 있는 공간과 양분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농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월의 마늘밭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2차 생장 또는 벌마늘 현상입니다. 이것은 마늘 한쪽에서 하나의 싹이 올라와야 정상인데 2개 이상의 싹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주로 씨마늘 자체가 불량했거나 파종 후 월동 기간 동안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고 변덕이 심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뿌리에서 얻은 양분을 여러 싹이 나눠 먹게 되므로 마늘통이 제대로 굵어지지 않고 여러 개로 쪼개진 작은 마늘만 수확하게 되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부직포를 걷고 싹이 자라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여 한 구멍에서 여러 개의 싹이 자란다면 가장 튼실한 싹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심스럽게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거할 때는 그냥 뽑으면 남은 싹의 뿌리까지 다칠 수 있으므로 가위나 칼로 지면과 가깝게 잘라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수록 양분 손실을 최소화하여 튼실한 마늘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을 지향하는 분들이라면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웃거름의 경우 화학 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나 액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발효된 깻묵이나 어분, 골분 등으로 만든 유기질 비료는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서서히 양분을 공급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만든 오줌 액비나 깻묵 액비는 속효성 질소질 비료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잎 삶은 물, 마늘이나 고추를 우려낸 물과 같은 천연 살충제를 활용하거나 목초액을 희석하여 주기적으로 뿌려주면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광합성균이나 고초균과 같은 유익 미생물 제제를 토양에 관주하거나 연면 시비해주면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작물의 면역력을 높여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화학 자재만큼 효과가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땅에서 건강한 작물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작업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농일지 작성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노트에 날짜별로 작업 내용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5일 부직포 제거, 날씨 흐리고 바람 없음, 잡초 일부 발생, IP 끝마름 증상 약간 보임, 3월 2일 1차 웃거름 시비, NK 비료 100평당 10kg 살포, 비 오기 전날 작업 완료 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몇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년 농사를 계획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작년의 성공과 실패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하기가 용이합니다. 어떤 작업을 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만의 농사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경험이 지식으로 바뀌고 점차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하게 시작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찰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잎의 색깔, 자라는 속도, 흙의 상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 한 바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변화는 없는지, 병이나 벌레의 흔적은 없는지, 흙이 너무 마르거나 축축하지는 않은지, 내 자식 돌보듯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밭과 교감하다 보면 책이나 영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나만의 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작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비결입니다. 2월과 3월, 이 결정적인 2달 동안은 조금 더 부지런하게 밭에 나가셔서 마늘, 양파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정성에 분명 튼실한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2월 마늘과 양파밭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까요? 첫째, 부직포 제거는 달력이 아닌 날씨와 땅의 상태를 보고 강한 한파 예보가 없을 때 구름 끼고 바람 없는 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부직포를 걷자마자 할 일은 비료나 물주기가 아니라 내 밭의 상태를 꼼꼼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잡초는 보이는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첫 번째 웃걸음은 부직포 제거 후 5일에서 7일 뒤 질소 함량이 높은 비료를 고랑의 정확한 양만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20년간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얻은 현장의 지식입니다. 이 원칙들만 잘 지키셔도 올해 여러분의 마늘과 양파 농사는 분명 풍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2월 관리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식을 나누며 다 같이 풍년 농사 짓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